우리 경영관리의 대가이신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경영활동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직의 부서나 직위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 지표가 다르고 또 이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최고 경영자는 주주가치 증진의 목표를 위해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지표에 집중하는가 하면 반면에 기능 부서들은 자기 부서들만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그 일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주문을 받아 매출을 올리려는 영업부서와 또 재고를 최대한 줄이려는 생산부서의 성과 지표는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로버트 캐플런과 데빈 노턴은 밸런스드 스코어드 카드라고 균형 성과표라는 물음을 제시했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과거 기업들이 재무적 성과에 집중하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고객 만족, 또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직원의 역량들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이러한 지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균형 성과표의 도입은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지만 균형 성과표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통찰을 주기에는 일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과지표 관리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프로세스 관리 관점으로 기업의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적절한 성과지표 설계 전략과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프로세스 관리 관점에서 이러한 균형 성과표의 한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성과 지표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7장에서는 성과 지표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7장은 크게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절이 성과 지표의 개요, 두 번째 절이 이제 균형 성과표와 성과 지표, 그리고 이러한 성과 지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성과 지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성과 지표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성과 지표, 즉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업계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그 경영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용어로 핵심 성공 요인, 그리고 측정 지표 또는 측정 방법, 그리고 Key Performance Indicator, 즉 KPI라는 핵심 성과 지표와 관련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CSF, Critical Success Factor는 어떤 최종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제로백,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5초 이내인 차를 우리가 설계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엔진이 일단 강력해야겠고, 그래서 강력한 엔진, 또 이 강력한 엔진의 파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차체,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어떤 디자인이 중요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성공 요인의 구조화에는 이런 성공 요인들 간의 어떤 상호 배타성, 즉 mutually exclusiveness와 또 전체 포괄,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구조화된
복수계의 CSF가 있을 때, 즉 핵심 성공 요인이 있을 때 이러한 핵심 성공 요인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로 측정 지표, 매트릭스 또는 측정 방법, measurement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프로세스의 성공적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척도를 말하며 측정 지표와 측정 방법의 컨텐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측정 지표에는 내부 지표와 외부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지표는 조직 안, 즉 조직 내부의 지표이고 외부 지표는 조직의 경계 밖에서 측정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는 조직의 경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로 든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최고 온도가 450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내부 지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제로백이 5초 내여야 한다는 외부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Key Performance Indicator, 보통 KPI라고 하죠. 이는 여러 측정 지표 중에서 성공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KPI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PI 항목은 항상 회사 전체의 측정 지표 수보다 같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대기의 경우 KPI는 Critical Success Factor, 즉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지표이고 관리 조직, 말해서 부서나 팀당 3개에서 5개 이상은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표가 10개가 되어 한 지표에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KPI라 하기 어렵고요. 너무 많은 KPI는 실무자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결국은 어떤 지표도 챙기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KPI는 이게 핵심 성공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로 배타적이어야 되는데 반해서 이거는 이런 KPI는 상호 배반적이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균형을 지향한다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를 높이면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지표들은 실무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상호 배반적인 지표를 사용할 때 강조할 지표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서라도 뭔가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측정 지표로서 내부 지표와 외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와 방법에 따라서 측정 지표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 그리고 시계열 지표와 시점 지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제와 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측정 지표는 내부 지표, 인터널 인디케이터와 외부 지표, 엑스터널 인디케이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경계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회사 내의 기능 부서로 할지 아니면 회사 전체로 할지에 따라 지표의 이름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연구소의 디자인 이관이 외부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외부 지표로 평가될 수 있죠. 반면에 생산 라인항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은 당연히 생산부서 내의 내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지표의 개념은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내부 지표와 외부 지표를 구분할 것입니다. 생산 라인 출고 지점의 지표는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외부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그림에는 내부 지표와 외부 지표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에는 레벨 1 프로세스, 레벨 1 프로세스로서 A, 그리고 B, 다음에 C, B, C, D, E,
A, B, C, D 등 5개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 품질 지표가 레벨 1의 내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프로세스 B 안에는 두 개의 레벨 2 프로세스 B1, B2가 있죠. B1, B2가 있습니다. 이 B1과 B2 프로세스 사이의 내부 지표는 레벨 2의 내부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단계의 지표는 회사의 경계를 지나는 외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품 전달의 신속성, 주문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납품의 정확성과 같은 지표는 외부 지표 B가 되고요. 또 접수받은 제품에 대한 피드백 지표로 만족도 내지는 반품률, 재구매율 등 이런 것들은 외부 지표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표는 내부 지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그림에서 프로세스 2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객과 연결되는 조직 내의 최종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2의 지표는 고객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고 경영자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지표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은 기업의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2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행 프로세스인 D와 C, 또 B2, B1, A가 통합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시각을 가진 프로세스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부 지표와 외부 지표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지표의 예로는 프로세스 운영 비용과 관련되는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불량률이라든가 재고 비용 등이 대표적인 지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과 관련한 불량품 발생률과 그리고 공장의 재고 비용,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부 지표이죠. 이런 비부가가치 활동은 최대한 낮춰야 할 지표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 사이클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 인도에 소요되는 각 단계별 프로세스 리드 타임, 이것이 이제 최대한 짧은 게 좋은 거죠. 아니면 또 정해진 시간, 이것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내부 프로세스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또 내부 지표의 예로서 직원 퇴직률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를 미루어 짐작하기에 이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 비전이 없다거나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죠. 즉 직원 퇴직률이 높은 회사는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퇴직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직원 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지표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지표라면 주로 이제 조직이 다루는 고객들과 또 조직의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을 들 수 있겠죠. 이들과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한번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과 관련된 그 외부 지표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객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만족도는 이 기업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 지표이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리커트 척도라고 해서 5단계 또는 7단계 또는 9단계처럼 해서 우리가 이 리커트 척도를 설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서 어떤 그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표로는 이제 고객의 구매 증가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 확보된 고객의 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수보다는 사실은 이전과 비교하여 고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성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구매 증가율은 나중에 나오는 고객 이탈률 이런 것들과 보통 비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이제 고객 재계약률 또는 고객 이탈률도 이제 중요한 외부 지표로 들 수 있어요.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에 몇 퍼센트의 고객이 재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만족도와 회사 발전 가능성을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계약률도 중요하고 또 이탈률, 고객 이탈률도 이제 우리가 이게 고객이 다시는 우리가 거래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외부의 이해관계자로서의 투자자들, 그래서 이 회사 가치의 상승률이 또 이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외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 가치, 즉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등 이런 것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주주나 잠재 투자자의 기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외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면 이 투자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능 조직은 내부 지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내부 지표를 왜곡하려는 유혹에도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왜곡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매출은 이번 해에 계상하고 비용은 다음 해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이는 그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예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대체제 시장을 모집단에 넣지 않으면, 이 대체제라는 것은 우리 제품 대신에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고객들이 만족을 얻는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되면 목표 시장의 점유율을 과다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시장을 관가하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를 놓치고 그 경쟁사가 새로운 대체제 시장을 선점하더라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는 이런 내부 지표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 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외부 지표를 결정하게 되면 이런 외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와 내부 지표를 잘 다시 한번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외부 지표에 관점 없이 내부 지표의 개선만을 도모하는 경우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경영자는 단기적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과한 욕심이 있는 일부 전문 경영인들은 이런 고객 서비스 비용을 삭감하고 채널 스토핑과 같이 유통 채널에 재고를 떠넘기는 일을 과감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세계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있죠. 비용을 깎아서 수익을 늘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험을 개선한 투자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재무적 성과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 그 경영 컨설팅 할 때 보면은 어떤 기업의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 구조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측정 지표를 조직의 경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직 내부의 지표와 외부 지표로 살펴봤는데, 이번 살펴볼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을 도입해서 선행 지표, 리딩 인디케이터와 후행 지표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는 주로 내부 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지표를 도출하고 평가하여 조직의 가치 사슬 내에서 보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행 지표는 프로세스가 완료된 이후에 산정되는 외부 지표와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지표는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만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선행 가치 사슬로 돌아가서 활동을 보정할 수 없죠. 그렇더라도 다시 반복될 이후에
프로세스 사이클에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다국적 IT 기업의 전형적인 영업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프로세스 중에 고객 발굴, 또 예산 확인, 조건 확인, 구매 결정, 계약 완료 등 이것들은 조직의 판매자 영업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의, 관심, 욕구, 확신, 구매 등은 영업 활동에 반응하는 고객의 행동 패턴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조직 내부의 판매자 입장이고, 이것은 이제 고객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각 단계를 구별하는 체크리스트를 영업사원한테 제공하고, 관리자는 그 체크 항목을 확인하여서 특정 고객 A에 대한 영업 진행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은 보통 구매할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 타당한 고객이 되죠. 그래서 고객은 조건 환기 단계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특장점을 매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정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구매 결정을 했지만 아직 이 구매 파트에 고객이 위치한 회사의 재무부서나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구매를 결정했더라도 계약 완료까지 여기 구매 결정해도 계약 완료까지 보통 3에서 6개월이 걸리기도 하죠. 이게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각 단계 고객의 예상 매출액의 평균 전환율, 예상 매출액의 평균 전환율을 곱해서 우리가 달성 가능한 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전환율은 과거의 영업 데이터에서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평균 전환율이 있습니다. 전환율이 100%인 계약 완료 단계 지표는 그래서 M5죠. 요거는 후행 지표가 되는 겁니다. 후행 지표. 그 이전의 지표 M1부터 M4까지는 아직 성과 지표를 계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선행 지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영업 이력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각 단계의 전환율을 예측할 수 있으며 M1 단계에서 잠재 고객을 얼마나 발굴하고 어떠한 노력을 할 때 몇 퍼센트가 다음 단계 M2로 이전할 때 이동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2에서 M3로 또 M3에서 M4로 이동해서도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이를 근거로 대기업은 연초에 잠재 고객의 수를 알아내고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대 매출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부수장은 이러한 목표 값을 영업사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80억 원의 매출을 40개의 업체를 상대로 달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에 따르면 한 업체당 2억 원의 기대 매출이 계산되죠. 그래서 올해 말, 금년 말에 매출 목표가 100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그러니까 10%가 달성되니까 50개, 500개, 10%를 그러니까 50개 기업이 10%니까 500개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별로 2억, 약 1000억 원의 어떤 잠재 매출을 입력해줘야 연말에 가서 10%인 100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조 라인과 달리 정성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이 영업 파트에는 어떤 정성적 영향이 많다는 거죠. 즉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역량 향상과 감성 관리는 소리하고 숫자로만 압박할 때 기업이 이런 영업에서 어떤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숫자에 집중하는 어떤 그 성과평가 형태는 좋은 직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지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